깜깜한 새벽, 주차장 공터로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1톤 트럭에 불씨를 던진 후 잠시 쳐다보다가 달아나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다시 나타나서 트럭을 향해 또다시 불씨를 던집니다. 불길이 자꾸 사그라들자 이번에는 차량 내부에 불을 붙이는데요. 결국 트럭은 불에 활활 타고 전소됐습니다. 얼마 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화범의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저 트럭이 방화범 때문에 홀홀 타버리면서 하루아침에 지금 생계 수단을 잃어버리셨다는 택배 기사님의 제보입니다. 네, 택배 기사님인데요. 지난해 10월 4일입니다. 출근해서 보니까 택배 사무실에 들렸는데 큰일 났다. 지금 차가 트럭이 불탔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가보니까 정말 이 상황으로 전소된 상태를 봤고 결국 CCTV를 좀 확인해 보니까 새벽에 좀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새벽 3시 45분에 승용차가 한 대 들어오더만 불씨를 던져서 몇 번 던져서 트럭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던진다. 예, 던지죠. 저기 불나는 모습이 보였고요. 사실은 막 새벽 한 4시 55분쯤에 불에 펑펑 터지는 소리 들린다는 신고도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예, 문제는 이 일주일 전에 위치를 제보자 택배기사는 바꿨다고 하고요. 방화범이 차를 타고 들어가는 이 곳 자체가 진출입로인데 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를 아는 사람만이 일로 왔을 거고요. 대부분의 택배기사가 이 길을 몰랐다고 해요. 범인은 이 길을 아는 사람의 소행이 아닐까 생각이 됐다고 합니다. 자, 1시간에 걸쳐서 무려 3차례나 저 차량을 향해서 불씨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작정하고 저 차를 노린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건데 도대체 이 방화범 누굴까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마음에 탁 걸리는 사람이 있더라. 네, 회사 측 대리점 소장이었는데요. 동료 택배 기사들도 소장을 의심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소장이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제보자였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에 가입했는데 이걸 소장이 조금 달갑지 않게 여겼다고 해요. 대리점 소장은 또 몇 년 전에 10명 가까운 택배 기사들을 해고한 적이 있었는데 해고 이유가 노조 가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소 고발건을 건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여름부터는 또 다른 갈등도 있었습니다. 소장의 제보자가 무단 결근을 했다면서 내용 증명을 보내기 시작했고 이 9월 달에는 택배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택배 기사님, 제보자, 이 대리점 소장과 방화 사건이 나기 전부터 뭔가 좀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자, 한 번은 이 대리점 소장이 택배 기사님의 거래처 사장한테 전화를 했대요. 자, 그 택배 대리점 소장과 거래처 사장의 통화 직접 들어보시죠. 사장님, 제가 지파를 다 다른 분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아, 네. 이거는 그냥 모른 척 해주시고, 그냥 불편해가지고 기사 변경 요청했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주시면 되거든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예. 근데 그분하고 제가 나쁜 게 없는데. 얘도 갑자기 뭐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이러는 거라, 저는 집배점장이니까 저를 믿으시면 돼요. 자, 손 변호사님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박지훈 기사 있잖아. 걔 좀 이상해. 걔랑 거래 끊어. 그렇게 지금 막 계속 막 회유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권유하고 회유하는 걸 넘어가지고 아예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이제 기사를 보내드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한술 더 뜬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제보자에게는 이게 생계입니다. 이게 주수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소장이 마음대로 바꾼다면은 대단히 정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목소리 들으셨습니다만 이 택배대리점 소장이 여성이에요. 그런데 아까 방화 장면을 보면은 남성으로 좀 추정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소장이 저 실제 방화범인 남성을 사주한 거 아니냐, 방화를 교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제보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소장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성 소장이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진짜 방화가 맞냐? 자신은 모르겠다라는 취지였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가, 이 제보자가 제가 시킨 걸로 제가 범인인 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닙니다. 어쩌죠? 이런 식의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 방화를 사주, 교사했다면은 그 방화범이 처벌받게 되고 뭔가를 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면은 나도 문제가 된다. 앞으로 정말 내가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따져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사 입장에서야 방화범 사주한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죠. 그런데 난 아닌데 어쩌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결국 그 방화범을 잡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고 3주가 지났을 무렵에 이 택배 기사님 제보자 경찰한테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특정했다. 용의자 특정했다. 자, 그런데 범인의 정체를 알게 된 후에 이 제보자 기사님 충격받으셨대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만났던 사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택배 기사님 얘기 들어보시죠. 수사 중에 형사님이 저한테 이름을 얘기하면서 누굴 아냐고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고 소장님한테 여쭤봤죠. 혹시 이 사람 아냐? 여쭤보니까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왔던 거죠. 과거 그 대리점 소장이랑 만났던 관계고 그래서 이제 그때 퍼즐이 다 맞춰지기 시작한 거죠. 검찰에서 저랑 그 대리점주를 증인으로 이제 소환을 시켜서 신문을 했었었는데 과거에 저 방화범이랑 무슨 사이였냐라고 했을 때 본인 입으로 만났던 사이다라고 인정도 했었고. 자, 그러니까 저 방화범은 네. 이 제보자 택배 기사님하고는 일면식도 없어. 모르는 그렇죠. 사람이야. 자, 그런데 걔하고 거래 끊어요 했던 그 대리점 소장하고 방화범이 과거의 연인 사이였다? 그렇죠. 요거를 알게 된 겁니다. 수사 과정에 이름을 들었고 인근 대리점 소장한테 들어보니까 그 두 사람 연인이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고요. 결국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이제 인정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거기 왔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방화범 역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사실은 당시에 돈 8천만 원을 좀 빌려서 그 갚기 위해서 또 갚아야 할 채무가 8천이 있어서 그날 만나기 위해서 그 장소에 있었던 건 사실이다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장갑하고 기름 같은 게 있었는데 캠핑 갔을 때 난로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샀는데 캠핑을 가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피해 차량 소유자하고 일면식이 없기 때문에 원한 관계도 없기 때문에 자신은 차량 방화범이 아니라고 이렇게 방화범은 진술을 했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최근 1심 선고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방화범 유죄, 징역 3년형이 선고됐고요. 아이고. 끝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범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이 피고인은 방화범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 면장갑 사고 기름 산 건 맞는데 저 캠핑 목적이었습니다라고 했지만 법원은 그 당시에 사건 장소만 계속 맴돌았던 걸 볼 때 캠핑 목적으로 구입한 거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런 변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사주 의혹을 받았던 이 소장이잖아요. 네네네. 수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기소되지 않았고 또한 처벌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한 수사기관 역시 의심을 했습니다만 물증이 없는 이상 그 다음 단계로 가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자, 뭐가 됐든 이 소장, 대리점 소장은 거기서 이제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또 다른 제보자의 연락을 받았어요. 인근 대리점 사장님인데, 자, 자기 사건도 이 소장과 방화범의 공모가 의심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또 다른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 사람이 에 관련된 사람이고 굉장히 깊은 관계였고 제가 작년 7월 달에 그게 이제 린치 사건이 있었고 9월 달에 차가 불났고 또 10월 달에 홍산에 차가 불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 린치 사건도 또 불난 것도 다 걔랑 관련이 있다. 처음에는 심증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00% 그쪽 그 가족들의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난 소송 걸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나한테 악감정을 가질 만한 그런 게 있어요. 자, 일단 심증뿐입니다. 이건 의심입니다. 의심. 이건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대리점 소장 얘기인데 이 사람하고 5년 전부터 지금 알고 지냈고 가족까지도 잘 친하게 지냈는데 좀 채무 같은 게 문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가 돼서 법적인 좀 문제가 되니까 지난 7월 달에는 아파트에서 퍽치기 사건이 있었다고 하고요. 아이고. 또 지난해 9월 달에는 부모님 차량에 방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퍽치기 사건으로 이 사람 전체 5주를 받았는데 지금 이 사건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좀 공모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자, 지금 기사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대리점 소장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택배 기사님은 일단 그 불에 탄 차량 할부금도 지금 갚고 있고요. 생계를 유지하셔야 되니까 또 다른 차를 구매하셔가지고 알바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해서 꼭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장이 제기했던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 해지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셔서 최근에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이제 판단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택배 회사 측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군요.